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유진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릴 전시 MMCA 해외 명작 수련과 샹들리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제미술 소장품을 소개하는 전시입니다. 2021년 이건희 컬렉션 수중을 통해 미술관에 수집된 19, 20세기 인상주의 미술뿐만 아니라 현대미술의 경계를 넓힌 다양한 해외 미술 작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장품은 한 시대의 예술과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미술관의 중요한 자산인데요. 수집한 소장품을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은 동시대 미술관의 중요한 역할이며 본질적인 기능과도 깊게 연관됩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수집가들이 진귀하고 이국적인 물건들을 수집해 전시했던 호기심의 방이라는 공간이 유행했는데요. 독일에서는 분더카머 혹은 쿤스트카머, 이탈리아에서는 스투디올로 스탄치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호기심의 방은 진귀하고 이국적인 수집품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지적 탐구의 기회를 제공했던 공간으로 오늘날 미술관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전시는 호기심의 방처럼 새로운 경험과 지적인 탐구를 할 수 있도록 미술관의 국제미술 소장품 44점을 엄선하여 소개합니다. 전시는 작품을 시대적으로 구분하거나 주제별로 섹션을 나누는 대신 작품 한 점 한 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또한 주로 평면과 입체 위주의 작품을 선정했는데요. 보다 익숙하고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 시간이 멈춘 쉼과 명상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과 샹들리에라는 전시 제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수련과 샹들리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사물인데요.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련과 샹들리에라는 전시 제목의 의미에 대해 궁금해하셨습니다. 사실 이 제목은 전시에 포함된 두 점의 작품 제목을 조합한 것인데요. 바로 19세기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 클로드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과 글로벌 아티스트 아이 웨이웨이의 검은 샹들리에입니다. 두 작품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작품의 제작 시기 또한 100년의 시간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수련이 자연을 의미한다면 샹들리에는 인공적인 사물로서 상반된 인상을 주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빛이라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네가 빛에 의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수련의 인상을 화폭에 담았고 아이 웨이웨이는 빛을 내는 사물인 샹들리에를 작품의 주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이 웨이웨이의 샹들리에는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수련과 샹들리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들을 연결하거나 대비하여 관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럼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에서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작품은 바바라 크루거의 모욕하라, 비난하라라는 작품입니다. 큰 작품 사이즈와 강렬한 이미지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바바라 크루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념미술 작가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1970년대 후반부터 대중매체를 통해 수집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병치시키는 작업을 하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크루거는 광고의 형식을 빌려 대중적으로 알려진 경구, 선전문구 등을 풍자적으로 사용했는데요. 특히 텍스트를 빨간색, 흰색, 검은색 등으로 나타내어 더 명료하고 강렬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모욕하라, 비난하라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하는 바바라 크루거 특유의 작업 방식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날카로운 바늘이 눈을 찌르려는 순간을 담은 이미지 위에 shame it, blame it, 즉 모욕하라, 비난하라라는 문장을 배치해 미디어와 시각적 이미지가 개인에게 가하는 위협과 폭력을 표현합니다.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갖는 크루거의 문장들은 온전한 진실과 고정관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전시에서 이 작품을 첫 번째로 설치한 이유는 눈을 찌르는 이미지를 통해 보이는 것을 새롭게 인식해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과 가능성의 의미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의 노란 모자에 빨간 치마를 입은 앙드레입니다. 아카데미즘 양식을 공부했던 르누아르는 클로드 모네, 까미오 피사로와 교류하며 인상주의의 흐름에 참여하게 됩니다. 르누아르는 밝고 풍성한 색채와 부드러운 붓질로 인간의 일상을 따뜻하게 그려냈고 특히 카페나 무도회장, 유원지 등 야외에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행복한 순간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후기에는 여인의 초상, 꽃, 어린이 등의 주제를 자주 그리며 인간의 본질적 아름다움과 행복을 강조했습니다. 작품을 들여다보면 좌측에는 흐드러지게 핀 꽃송이가 화병 가득 꽂혀 있고 역시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노란 모자를 쓴 여인이 앉아 책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르누아르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작품인데요. 특유의 풍부한 색채와 부드러운 붓질로 우아하고 낭만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부드러운 선과 화사한 분홍빛의 색채는 독서하는 순간에 평온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전달합니다. 작품 속 모델은 데데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앙드레 에슬랭으로 1915년경부터 르누아르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모델입니다. 영화 배우로도 활동했던 데데는 이후 영화 감독이었던 르누아르의 차남 장 르누아르와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페르난도 보테로의 춤추는 사람들과 니키드 생팔의 검은 나나 라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난도 보테로는 콜롬비아 출생의 작가로 풍만하고 둥근 형태, 과장된 비율의 인체 표현 등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보테로는 거장들의 작품 속 인물을 풍만한 형태로 변형시켜 원작이 지닌 권위와 위엄을 해체하고 서구 중심의 미술사와 문화적 기준, 고정된 미적 기준에 대해 도전하며 다양성을 추구했습니다. 풍만하고 둥근 형태를 보이는 보테로 작품의 특징은 일명 보테리즘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보테로는 나는 뚱뚱한 사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형태의 풍요로움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춤추는 사람들은 다양한 색의 조명이 비추는 실내에서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라틴 댄스를 즐기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테로 특유의 풍만한 인체 표현과 생동감 넘치는 동작은 활기찬 분위기와 함께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지닌 열정을 느끼게 하는데요. 보테로는 춤, 음악, 놀이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화면에 담아 자신의 배경인 라틴 문화의 정서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보테로의 춤추는 사람들 앞에는 니키드 생팔의 검은 나나, 라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니키드 생팔은 프랑스 출신의 조각가입니다.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던 생팔은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며 예술가로 성장했고 이번 전시에 함께 소개하고 있는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장 팅겔리와 동료이자 부부 예술가로 예술적 교감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생팔은 주로 여성성과 생명력을 주제로 거대하고 풍만한 형태의 여인 조각상을 제작했고 특히 나나 연작은 생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검은 나나, 라라는 부푼 가슴과 배, 원색의 밝고 강렬한 무늬의 드레스 등 생팔이 제작해온 나나 연작 특유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풍만한 몸매를 가진 나나는 동적인 형태의 곡선과 강렬한 색채를 사용해 생명력이 넘치는 유쾌한 여성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날씬한 몸매로 묘사되어 왔던 일반적인 여성 표현과 다른 역동적인 자세의 거대한 여인상은 원초적 힘과 자유로움을 보여줍니다. 생팔은 나나를 통해 여성의 기쁨, 힘, 자유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섹션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시를 보시면서 작품 사이의 관계들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표면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작품들이나 혹은 보이지 않는 관계를 상상할 수 있는 작품들이 서로 가까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특히 자유롭고 기쁨과 힘이 가득한 작품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행복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르누아르, 샤갈, 키키 스미스, 니키드 생팔, 보테로 등 밝고 즐거운 기운이 가득한 작품들 사이에 서서 작품들이 전달하는 행복한 기운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공간은 미니멀리즘과 오바트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 경향의 작품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마치 냉정과 열정 사이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앨런 맥컬럼의 240개의 대용물이라는 작품입니다. 앨런 맥컬럼은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한 미국의 현대미술 작가로 복제, 대량 생산을 주제로 미세하게 다른 기호나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선보여왔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패턴을 통해 동일함 속의 차이를 시각화하는데요. 이를 통해 반복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인간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대량 생산품이 넘쳐나는 시대에 작품의 유일성, 독창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예술의 의미를 묻습니다. 240개의 대용물은 미니멀리즘의 전통적 특징인 단순한 형태, 반복, 대량 생산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사각형의 조각들은 맥컬럼이 작품에 자주 사용하는 액자트를 석고로 제작하여 채색한 것으로 하나의 오브제입니다. 이 오브제들은 작품을 담는 액자가 아닌 그 자체로 작품이 됨으로써 회화와 액자의 경계를 흐리는데요. 유사한 형태의 오브제들이 반복적으로 배치되며 하나의 이미지를 이루고 있지만 각기 다른 색상과 형태는 개성과 집단성의 경계라는 문제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이지만 작가는 관람객이 차이를 인식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자체를 예술로 여깁니다. 프랭크 스텔라의 설교단 1989라는 작품입니다. 제목에서 1989는 작품이 제작된 연도를 가리킵니다. 프랭크 스텔라는 회화와 조각의 경계를 허무는 실험을 하며 현대 추상미술에 큰 영향을 미친 미국의 예술가입니다. 1950년대 후반 뉴욕에서 활동하며 기존의 추상표현주의를 넘어 캔버스를 하나의 오브제로 인식하고 회화의 물리적 존재감과 공간적 경계를 실험해 나갔습니다. 그는 회화를 재현이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닌 그 자체로 물리적이고 시각적인 대상이라고 여겼으며 작품 앞에서 어떤 상징이나 이야기를 읽으려 하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형상과 색의 조합 자체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작가입니다. 설교단 1989는 프랭크 스텔라가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주제로 제작한 대규모 연작 중 하나입니다. 프랭크 스텔라는 총 135장으로 구성된 소설의 내용을 총 266점의 추상적인 작품으로 완성하였는데요. 모비딕 제8장의 제목이기도 한 작품 설교단은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지닌 알루미늄 판들이 여러 층으로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소설에서 묘사된 뱃머리 모양의 설교단과 그 위에서 설교하는 신부, 그리고 설교에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요나를 삼킨 고래의 이미지가 추상적으로 얽혀 있어 소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가는 조각은 단지 잘라내어 어딘가에 서 있는 그림일 뿐이다. 그림은 단지 평면 위의 물체일 뿐이다. 라고 말하며 예술은 감상 대상이 아닌 공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는 구조물이라고 여겼습니다. 즉, 공간 안에서 눈앞에 보이는 작품 자체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제목으로 사용한 아이 웨이웨이의 검은 샹들리에입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 출신의 현대미술가로 사진, 설치, 영상, 건축, 회화, 공공미술 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웨이웨이는 작품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 난민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며 적극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예술적 소통을 지향합니다. 그는 예술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침묵하지 않는 것이 예술가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며 예술가의 사회적 참여와 사회적 대화의 장으로서 예술 개념을 확장시키고자 했습니다. 검은 샹들리에는 멀리서 보면 제목처럼 검은색의 샹들리에를 표현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빛을 흡수하는 검은색으로 제작된 샹들리에는 빛을 발하는 본래의 기능은 상실한 채 빛과 어둠, 아름다움과 죽음이라는 대비되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샹들리에를 이루는 각각의 검은 유리 조각은 척추, 장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동물과 인간의 두개골 형상을 하고 있어 밝게 빛나는 일반적인 샹들리에와 달리 화려한 삶 이면에 늘 공존하는 죽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 사이사이에 꽃게 모양의 조형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꽃게는 중국어 발음이 검열과 관련이 있어 검열과 억압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 온 도상입니다. 작품 속의 다양한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살펴보며 죽음과 저항, 어두운 미래 등 빛이 아닌 어둠을 드러내는 예술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클로드 모네는 19세기 프랑스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로 빛과 색이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표현했습니다. 모네는 특히 앞서 소개했던 피에르 오기스트 르누아르와 교류하며 인상주의 예술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모네는 동일한 사물이 빛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험하기 위해 다양한 회화 연작을 제작했는데요. 그중 수련은 모네의 대표적인 연작으로 꼽힙니다. 특히 1883년부터 1926년 사이 파리 근교 작은 마을인 지베르니의 자택에서 연못에 핀 수련을 주제로 250여 점의 작품을 제작했고, 이 작품 수련이 있는 연못은 모네가 지베르니에서 제작한 연작 중 하나입니다. 작품 속에는 연못 위에 떠있는 수련, 표면에 비친 하늘과 구름의 인상이 자유롭고 감각적인 붓터치로 화면 전체에 담겨 있습니다. 모네가 자연 속에서 포착한 빛과 색채의 변화가 잘 드러나며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수련이 떠있는 연못의 인상과 감정을 즉각적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전통적인 원근법에서 벗어나 수평선을 드러내지 않은 평면적인 구성과 추상화된 경향을 보이는 모네의 작품은 추상미술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안젤른 키퍼의 작품 멜랑콜리아입니다. 전후 독일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 명으로 평가되는 안젤른 키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어두운 과거를 예술적으로 조명해 왔습니다. 키퍼가 미술대학에 입학하여 활동을 시작한 1960년대는 제2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으로 독일의 역사와 전통을 거론하는 것이 금기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키퍼는 금기를 깨고 독일의 전통과 민속, 문화예술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으며 특히 나치즘을 비판하고 홀로코스트 피해자를 애도하는 작품들을 만들어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멜랑콜리아는 마치 재난 이후의 황폐한 풍경을 연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어두운 색채의 물감이 배경에 두껍게 놓이고 그 위에 키퍼 특유의 재료인 납을 화면에 부어 거칠고 우울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납은 부드럽고 무거운 중금속으로 독성이 매우 강한 재료입니다. 키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식되며 흔적을 남기는 납의 속성을 활용하여 작품의 황폐한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 무거운 역사와 기억의 물질성을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평면의 화면 중간쯤에 튀어나온 상자 형태의 작은 조형물입니다. 키퍼는 멜랑콜리아라는 제목의 회화와 조각을 여러 차례 제작했는데 이 작품들에도 이와 같이 유리로 된 기하학적 도형이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독특한 도형은 독일 르네상스의 대표적 예술가인 알브레히트 딜러의 1514년작 멜랑콜리아에 등장하여 딜러의 다면체라고도 불립니다. 작품 제목 또한 동일한 멜랑콜리아인데요. 키퍼는 딜러의 그림을 직접 인용하며 개인의 실존적 우울, 시대의 우울 등을 작품에 담고자 했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예술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던 키퍼의 말처럼 전후 독일의 역사적 죄책감과 문화적 정체성 사이에서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책임을 고민했을 작가의 우울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정판지의 작품 초상입니다. 이 작품은 최초의 미술품 물납제로 미술관에 수집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판지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로 사실주의와 표현주의적 기법이 혼합된 작품들을 제작해 왔는데요.
특히 자신의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주로 인물의 심리 표현에 중점을 둔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병원, 고기, 가면, 초상 등 정판지의 연작 작품들은 모두 인간 내면의 욕망과 진실을 탐구하며 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커다란 눈과 허물어진 신체 표현은 인간 내면의 본질을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상은 마치 연기처럼 공중에 흩어지는 듯한 인물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두 점의 작품이 초상이라는 같은 제목을 하고 있는데요. 정장 차림의 남성과 앞서피 벌어진 복장의 여성 초상입니다. 두 인물 모두 소멸되어 가듯 신체 일부가 번지고 지워진 채 표현되었고 몸에 비해 큰 손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작가 특유의 커다랗고 공허한 눈은 마치 소외된 인간의 불안한 내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온전한 신체 표현 대신 점점 사라지는 듯한 두 인물의 초상은 인간의 신체 너머 가려진 복잡한 내면의 심리를 직면하게 하는데요. 인물의 외형을 해체하고 내면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잘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작가가 진행해온 연작들에 이어 생각해 본다면 사회적 가면을 벗고 내면의 불안과 욕망에 직면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유일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장 팅겔리의 열대의 재단입니다. 장 팅겔리는 키네틱 아트와 신사실주의 예술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버려진 물건들의 부품을 조립하여 움직이는 조각을 제작했으며 그의 작품 대부분이 움직이거나 움직이는 요소가 첨가된 조각 형식을 취했습니다. 팅겔리는 동력을 이용한 조각 작품들을 통해 기계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이의 모순을 비판하며 예술의 의미와 존재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팅겔리는 앞서 소개했던 조각가 니키드 생팔과 동료이자 부부 예술가로 지내며 서로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았습니다. 열대의 재단은 폐기된 기계 부품과 금속 재료들을 모아서 만든 작품으로 팅겔리의 대표적인 키네틱 아트 작품입니다. 버려진 폐기물, 쓰레기가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 움직이며 소리를 내는 이 작품은 기계의 움직임과 미술적인 상상력이 결합된 독창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금속 폐기물들로 이루어진 뼈대 사이에 놓인 동물의 머리뼈는 자연과 인공,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인간 문명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인간 문명과 산업사회, 대량 소비사회가 남긴 잔해에 대한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열대의 재단이라는 작품 제목은 기술 숭배, 기계 문명과 인간의 신앙, 자연의 파괴와 재생 등 여러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전시의 말미에 설치된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의 에투르리아인입니다. 미켈란젤로 피스톨레토는 이탈리아 출신의 현대미술 작가로 회화, 조각, 사진, 무대미술, 오페라, 행위예술 등 조형예술 전 장르에 걸친 실험적인 작업을 해온 작가입니다. 그리고 비전통적 재료의 사용, 반제도적 태도, 과정과 개념을 중시하며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던 이탈리아의 미술운동 아르테 포베라의 대표적 작가이기도 합니다. 피스톨레토는 특히 거울을 이용한 미러 페인팅 시리즈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거울을 통해 관람자와 작품의 상호작용에 대해 실험하며 실존적 세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에트루리아인은 고대의 복장을 한 에트루리아인이 거울을 앞에 두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의 작품입니다. 인물의 앞에 놓인 거울은 인물의 전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배경까지 모두 담을 만큼 큽니다. 이 거울은 물리적인 현실 세계를 반영하는 동시에 상상적인 무한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피스톨레토에게 있어 거울은 현실과 환상의 접점이며 통로인 동시에 현실과 환영, 개인과 사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관객들은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며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미술관은 여전히 경이로움이 가득한 호기심의 방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낯선 풍경과 타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품은 기본적으로 호기심을 기반으로 합니다. 호기심은 작품을 경험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원동력이며 작품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의미와 해석을 발견하게 합니다. 호기심 어린 탐구의 과정은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경험하는 것으로 확장되며 경이로움의 시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수련과 샹들리에라는 전시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시에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수련과 샹들리에를 연결하는 접속 조사입니다. 자연을 의미하는 수련과 인공적 사물 샹들리에 사이에서 연결의 역할을 하는 과라는 접속 조사를 통해 시대와 경계를 넘어 또 다른 연결의 가능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상반되는 두 개의 대상을 감각하며 두 작품 사이에서 연상할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 연결의 지점들을 생각하며 작품을 경험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고 상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련과 샹들리에라는 단어가 놓인 자리에는 얼마든지 다른 단어와 다른 작품이 놓일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그 연결의 대상 또한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 포함된 작품 중 제작 연도가 가장 오래된 작품과 가장 최근에 제작된 작품 사이에는 시간상으로 약 1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 시간 사이에는 미술사의 다양한 흐름과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시대와 다른 공간에서 모인 작품들은 미술사에서 각자 독자적이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동시에 상호 연결과 대비의 가능성 또한 품고 있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 사이에 놓인 다양한 해외 미술의 장면들에 귀 기울이고 그 관계성을 상상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호기심 가득한 새로운 경험의 시간에 닿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